안녕하십니까. 뺏어요. 카메라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나요? 네, 저 상기평의 정기소속 PD 이백행입니다. 제 이름이 쉽지 않아요. 뭐 지금 제가 할애받을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는데 Q&A를 포함해서 25분에 마치라고 하니까 설명은 한 20분 내로 간략히 드리고 혹시 뭐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의 주제는 친환경차의 동향, 이슈, 그리고 R&D 지원 방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서는 뭐 도입 배경 및 필요성부터 R&D 지원 방향까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들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화석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게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면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업계에서는 이 규제에 대응하는 대응 전략의 필요성들이 생기게 됐고 기술적으로 특별히 이제 이 부분들을 이 허들들을 넘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업계 입장, 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규제라고 하면 이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메인일 텐데요. 배출가스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해 배출가스입니다. 몸에 유해한 배출가스이고 또 두 번째는 몸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CO2에 관련된 부분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C하고 H의 고리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를 우리가 연료라고 부르고요. 탄화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연소를 하게 되면 운동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인 연소 메커니즘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 연소 과정에서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항상 불완전 연소가 수반되게 됩니다. 불완전 연소의 산물로 나오는 미연탄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 또는 질소산화물 같은 부분들이 몸에 유해한 배출가스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 각국 정부들은 이 유해 배출가스를 저감하도록 이렇게 규제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럼 예로 그냥 가볍게 간단히 도식화해서 보면 유로 스테이지 제로부터 유로 스테이지 6까지 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언번타이드로카본, CO, 파티클 같은 부분들이 많게는 97%에서 작게는 90%까지 이렇게 줄여지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에 더해서 최근에는 제로 에미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차를 일정 포션 이상 반드시 판매하도록 하는 요구들까지 발전을 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유해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기전 자체가 불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연소 메커니즘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전 연소에 가까운 형태로 연소가 일어나게 연소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후처리 장치입니다. 이게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없다면 후처리 장치들을 고도화해서 이걸 거의 이제 니어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형태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발전하면서 이제 제로 에미션 비클에 대한 의무 판매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후반 이전까지는 CO2는 사실은 몸에 유해한 배출가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규제를 시작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규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2015년에 킬로미터당 30g에서 2030년에 킬로미터당 59g까지 줄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40에서 출발해서 70까지 줄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에 규제하고 다른 거는 앞에 유해배출가스 규제는 개별 차종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시장에 개별 차종으로 모두 맞춰야 되는 규제죠. 예를 들면 소나타를 팔면 소나타, 엑센트를 팔면 엑센트 이런 식으로 모든 차종을 다 맞춰야 되는 규제인데 이건 메이커별 총량 규제입니다. 메이커가 자기들이 파는 차의 가중 평균을 해서 맞추는 평균 규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맞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차는 개별 차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전략이 없이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이건 이제 이 평균 규제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여러 가지 전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비가 좋은 가솔린 차를 많이 팔아도 됩니다. 이 정도 규제를 맞출 수 있으면 연비가 좋은 가솔린 차를 많이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상대적으로 많이 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지만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차 위주로 팔고 전기 수소차처럼 넷 제로가 되는 차를 가지고 평균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비가 좋은 중소형 차는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 가운데 이제 전기 수소차를 기본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규제는 미충족하더라도 차를 팔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2019년 기준으로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유럽에 팔고 있는 차들의 평균 CO2 배출량입니다. 대충 120g대 초반이고요. 이게 뭐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21년 기준으로 95, 또 25년 기준으로 81 이걸 맞춰가려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가 집중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람당 95유로 곱하기 판매 대수를 하는 형태가 이제 EU의 과징금이고 미국은 초과 연비에다가 12.5불 정도를 곱해서 판매 대수를 곱하는 형태인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대충 한 100만 대에서 110만 대를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유럽에다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곱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5단위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영업이익의 뭐 상당 부분,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까지도 페널티를 내야 할 수 있다. 이게 우려긴 합니다만 그런 우려들이 없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전기 수소차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확대해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런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배경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조차도 30년엔 15%,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은 전기 수소차로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장 큰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의 효율을 개선하는 게 1차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전기동력화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효율을 개선하는,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순수 전기동력으로 가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게 메가 트렌드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내연기관의 효율 개선이 전기동력차,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전제로 이 부분들이 병행되는 것들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같이 시작한 형태라고, 시작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동력화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거나 또는 뭐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동력화는 대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동력화를 가지고 이 25년, 30년 이 기준으로 보면 CO2 규제를 충분히 맞춰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기반 차들도 효율을 좀 개선하는 형태가 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전기차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 이제 늘 나오는 얘기가 전기차가 정말 효과적이냐에 대한 효용성 또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을 변환하는 형태, 변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율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력 발생, 전력 그 전송 또는 그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연기관 대비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웰 투 휠 관점에서 보면, 유정에서부터 바퀴를 굴리는 데까지 관점에서 보면 탱크까지 전달되는 효율은 분명히 내연기관의 그 연료, 화석 연료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탱크 투 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바퀴를 굴리는 데까지 효율을 보면 내연기관의 평균 효율을 15% 정도로 바퀴를 굴리는 데까지. 근데 전기차는 그 배터리에 저장되고부터 바퀴를 구동하는 데까지 효율을 80% 정도. 그럼 이제 여기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웰투힐 관점으로 보더라도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미국의 US EPA에서 하고 있는 얘기이고요. 저희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큰 그림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이제 전력 믹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에서는 효용성을 일단 인정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국가별로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시면 17년 대비해서 20년이 되면 2배 이상 증가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더라도 100만 대 수준에서 200만 대를 초과하는 형태로 작년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볼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뭐 100만 대 이상 시장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독일 뭐 이런 형태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형태, 전체 XEV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 독일이 좀 두드러지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개, 상위 7개 국가 안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그 정도의 랭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년 대비해서 20년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9년 대비해서 20년에 전체 자동차 시장은 한 14% 정도 줄었습니다. 9,200만 대 수준에서 7,700만 대 수준으로 14% 정도 전체 자동차 시장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약 3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마켓도 커졌고 EV도 커졌고 EV 시장도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전체 시장을 줄었는데 전기차는 2배 반 정도 늘어난 대표적인 국가. 우리나라도 우리 전체 시장도 커지고 전기차 시장도 48%, 47% 정도 커진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9년 대비 20년 얘기했는데 20년 대비 21년은 어떨 거냐? 우선 상반기 데이터로 좀 봤습니다. 상반기 데이터로 보니까 20년 상반기 대비 21년 상반기가 다시 한 2.7배 정도 보급이 확대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뭐 전망이 워낙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분부터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장밋빛으로 보는 분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030년, 2040년 가면서 30% 또는 50%를 상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OEM별로 보면 폭스바겐이 2030년에도 역시 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요타, 르노, 닛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순위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가 테슬라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 순위는 이 자리가 GM 자리입니다. GM이 4위고 현대기아차가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GM 자리에 테슬라가 올라와 있고 GM이 현기차보다 뒤쪽에 있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고, 이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슈 상황들 중심으로 좀 짚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이 보급을 이제 늘려갈 거냐에 대한 대중화에 대한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대중화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불편함입니다. 전기차를 얘기할 때 전기차 소비자들이 느끼는 일감은 왠지 불편하다. 이제 뭐가 불편하냐를 요소로 보면 주행거리가 좀 짧아서 불편하고요. 충전, 시간이 길거나 충전 스팟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고요.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높아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해결해 줘야만 대중화, 본격적인 보급 확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주행거리 증대라든지 충전 편의성 개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R&D 지원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일충전 주행거리 관점에서 보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재되는 에너지의 절대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차가 기본적으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하는 에너지의 절대량을 늘리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1차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주행거리가 150km일 때에 에너지 밀도가 150Wh/km 정도였다면 주행거리가 300km일 때는 한 230에서 250Wh/kg 정도, 주행거리가 500을 갈 때는 약 270에서 300Wh/kg 정도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더 늘려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600에서 그 이상까지 가려면 이 부분들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걸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근데 이제 거기에 병행해서 이 셀이, 이건 셀에 대한 에너지 밀도인데 셀이 차에 장착되는 폐계 형태로 가면 모듈을 거치고 거기에 이제 전장 부품 또는 냉각 부품들이 같이 탑재되게 되면 배터리 팩 기준의 에너지 밀도는 통상 셀 기준 에너지 밀도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팩 기준의 에너지 밀도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셀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팩에 대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셀과 팩의 에너지 밀도 향상이 주행거리 증대를 위한 관건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전 편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전 편의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단축하기 위해서 출력 자체를 늘리는, 현재 100kW급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걸 한 400kW급 또는 그 이상까지도 높이기 위한 용량 증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시간만 그런 문제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전할 장소들도 많지 않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내려서 뭔가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종국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충전 시스템은 파크앤차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그냥 차를 운전하거나 세우기만 하고요. 그러면 차에 달려있는 차량용 쪽 충전 부품, 저희가 이제 VA라고 부르는데 VA하고 그러니까 비클 쪽에 있는 충전 포트하고 인프라 쪽에 있는 충전 포트가 서로 통신을 해서 차에서 필요한 용량만큼을 개통 상황을 고려해서 공급하는, 운전자는 관여하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또는 사용 패턴들을 AI 기반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양의 충전량을 개통 상황을 고려해서 충전하는 스마트 충전 시스템, 스마트 자동 충전 시스템을 이제 종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동 충전 기술 또는 무선 충전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또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행거리는 지금보다 1배 반 늘려주시고요. 충전 시간은 지금보다 3분의 1로 짧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가 결정 요소냐면 배터리인데 앞에 말씀드리는 주행거리는 에너지 특성이고요. 충전은 출력 특성입니다. 배터리에 있어서 에너지 특성과 출력 특성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특성도 좋고 출력 특성도 좋은 배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디서 컴프로마이즈 할 거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떤 형태로 이걸 개발해서 니즈를 맞춰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고요. 연료전지 보겠습니다.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전기차하고 경쟁 관계 가지고 보완 관계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로 갈 것 같냐, 수소차로 갈 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전기차이면서 수소차 관련된 PD이기도 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이제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구동 시스템이 더 장점을 갖느냐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형 상용 차량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갖는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상용 차량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지금 현재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내부 신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승용차의 설계 수명을 15년에 24만 킬로로 본다면 상용차,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것의 설계 수명은 9년 또는 11년에 100만 킬로에서 110만 킬로 정도로 봅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이 교체하지 않고 100만 킬로 또는 110만 킬로로 갈 수 있느냐? 현재 수준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존 대비해서 5배 이상 올려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구 또는 신뢰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부품 자체로도 고가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최적화하거나 또는 적용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플랫폼을 공용화할 수 있다면 수소차 입장에서는 현저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구동 시스템이나 전장 관점에서 보면 약 70% 이상의 부품의 공용화가 가능합니다. 가장 공용화를 어렵게 하는 제일 큰 요소가 뭐냐면 저장 시스템입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고 수소 전기차에는 수소 탱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형상이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료 탱크를 수소 저장 탱크를 배터리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배터리 전기차의 플랫폼을 그냥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연료전지의 수소 저장 탱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비정형 형태로 복관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연구를 우리도 하고 있고 해외 경쟁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플랫폼을 공용함으로써 수소전기차의 가격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상품성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상용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주행거리를 현저히 늘려서 한 1000km까지 일회 충전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의 고압 저장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액체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저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충전하면서 사실은 수소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짧은 충전 시간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승용차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소 충전 시스템의 용량이 분당 한 1.8kg 정도 됩니다. 분당 1.8kg 정도 되는데 넥소의 용량이 2.11kg짜리 탱크 3개가 들어있으니까 6.33kg입니다. 통상 바닥까지 완전히 휘지 않기 때문에 5kg 정도의 수소를 충전한다고 보면 3에서 5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수소 버스 기준으로 보면 그 용량이 한 3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 20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게 되는 형국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속 충전이라든지 또는 멀티 충전 같은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 정부는 이제 미래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워서 2030년에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수소 전기차 보급 세계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10%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R&D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해 2월에 제4차 친환경에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으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으로 하고 2025년에 친환경차 중심 사회 또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비전 아래 2030년에 하이브리드 400만 대를 포함한 400만 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포함하는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는 30년까지 24% 이상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들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기소차가 시급해서 그쪽에 집중되던 R&D와 병행해서 2022년부터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R&D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방향은 크게 4가지 꼭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사용자 수용성 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하다를 해소해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없더라도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적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기차를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소전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격차 전략을 가지고 이제 내구성이나 상품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액체 수소 저장이라든지 또는 비정형 수소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선행성을 갖는 부분으로 집중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CO2 규제를 맞추려면 전기소차의 보급을 기반으로 전제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또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기반 차량들의 효율 개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차 전환기 대응인데요. 기존의 부품업체들이 어쨌든 내연기관차의 포션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업계 전환기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R&D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약 6년간 2,740억 정도의 정부 재정을 투여해서 47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서 올해 2년차 지원이 됐고 내년에 3년차 신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1차년도에 390억, 2차년도에 490억, 올해 신규 과제 98억을 포함해서 다시 49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분야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충전 시스템, 유동 및 전력 변환 시스템, 건조 및 열 관리 시스템, 연료 준지 시스템까지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환경 규제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나 유해 배출가스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진 기반 차량의 효율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전기 수소차에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엔진 부분이나 또는 전장 부품에 대한 지원, 또 공조 장치에 대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D에 대한 지원 후보 과제를 현재 지금 상기평의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이번 월요일까지 받았었고요. 대상 과제 35개입니다. 엔진, 전장의 효율 개선, 전장 부품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튜닝, 수소전기차 고도화에 대한 부분까지 약 35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기평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거기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기 대응하는 지원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동화로 변함에 따라서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품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형태로 예전에 187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약 30여 개의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상세 기획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상세 기획이라고 하는 건 개발 내용에 대한 기획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업계에 가장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채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저는 핵심 부분이 대표색이 수명이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를 보는지 그게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는 이제 전기 자동차의 대표색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그리고 이제 수소전지 자동차 중에서 수소 전기 스택이 핵심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전기로 부가적인 스택이 수명이 또 어느 정도 될지 좀 성비비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수도 전지 자동차가 지금은 보완제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승용차 쪽도 기술이 발전이 많이 돼서 수전기차가 승용차와 경쟁관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예측을 두 번째 질문으로 답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 관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에 따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제가 좀 있어야 설명이 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패턴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수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패턴으로 어떤 차량을 운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쪽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뭐 일단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판매하는 차량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팩은 퍼스트 유저에 대해서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차량 수명만큼 배터리는 보증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전기차는 제가 알고 있는 보증 기간이 16만 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하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들이 다 있어야 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냥 지금 완성차가 판매하면서 보증하고 있는 수명이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1.4.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오늘 두개 맞춰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질문은 지금 전기차하고 전기차에 대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부족한 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내연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100만 대가 되면 우리가 전력수요가 얼마나 필요해서 그런 전력은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수소차도 약간 보완되라고 하는 게 고민해서 다 나오는 거 같아요. 무생 수소나 아니면 이제 만든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가 수소 격차를 그려서 당국이 간다고 하는데 수소를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수격차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플랜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되게 그냥 탄소 중립화를 위한 그냥 진짜로 보이지 2040년에 그 친환경차, 전기차, EV나 이런 거에서 만약에 뭐 100만 대가 된다, 200만 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도 전기력 수요가 이 충분치 못한데 지금도 화석연료를 다 이용해서 그때 어떻게 그걸 감당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분은 담당을 하는 PD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수소는 그 애기병의 수소 PD가 따로 있고요. 전력은 스마트 그리드 PD나 에너지 효율 PD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답을 주셔야 되는 얘기일 것 같긴 합니다. 또 아예 뭐 국도 따로 있고요. 수소국이라는 국도 따로 있고 에너지 쪽에 그 기술 개발도 사실은 에너지 기술 개발과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에너지 쪽 컨선을 갖고 있긴 한데 뭐 제가 그냥 아는 부분에서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잘못 말씀드리면 오히려 호도가 될 것
전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은 잉여 전력 활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데요. 시간대별 전력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거의 정연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발전량 중에 기저전력을 포함해서 반드시 늘 발전하고 있어야 하는 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특정 시간대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가 처음 시작될 때는 잉여 전력 활용을 전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급속이라든지 뭐 다른 형태로 타임 시프트가 되고 있긴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잉여 전력을 타임 시프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전력 발생량이 화석연료를 더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겠다는 전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잉여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해답이 아닐까. 물론 뭐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전력 우리나라는 야간에 부자하고 뭐 이런 돌리는 게 많아서 전에는 스케줄을 놓치면 지금은 야간 전력 스케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프로파일 전기하시는 분의 스마트 그리와 그리드라고 얘기하시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더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백경 증인 있어서 감사드립니다.